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쉬는 시간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수업 시간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5, 6월달 가장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주로 공부할 내용은 평가 이론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개발, 관리, 마케팅, 평가인데 관리, 마케팅 이 부분은 다음 주 수업할 때 문제풀이 할 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매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마케팅은 다음 주 이제 우리 처음에 다음 주 7, 8월달 과정 가면 그거 할 거 아닙니까? 7, 8월달에 이론 정리하고 문제풀이 하죠. 그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매번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132쪽 가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관리 파트에서 중요 포인트 이거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가 남았는데 감정평가에서는 이번 순환에서는 어디에 중점을 맞출 거냐면 감정평가 방식에 중점을 맞출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방식이 뭔지는 아십니까? 제가 감정평가 방식에 중점을 맞춘다 했잖아요. 오늘 수업은. 근데 감정평가 방식이 무엇인가 기억이 나냐 이 말이에요. 3방식. 근데 그 3방식은 뭐가 3방식입니까? 뭐 원망? 자, 그럼 원망 방식하고 원가 방식하고 비교 방식하고 매우 중구난방입니다.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걸 3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는 크게 보면 세 파트입니다. 감정평가 기초 이론하고 감정평가 방식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순환은 감정평가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진행할 거고 자, 책은 132쪽을 갑니다. 132쪽 가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나왔어요. 얘를 영어 약자로 PF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32쪽 얘는 출제 빈도를 보면요. 한 3년에 한 번꼴 이렇게 출제해요. 근데 출제하는데 별로 내용이 없으니까 그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 132쪽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나오고 2절 조인트 벤처, 3절 신디케이트 나왔죠. 그럼 조인트 벤처하고 신디케이트는 밑에 내용은 싸그리 무시합니다. 타이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조인트 벤처하고 신디케이트 나왔습니다. 그러면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이렇게 나오면 기억나는 말 뭐가 기억날까요? 지분금융이다. 그것만 기억나요. 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것만. 조인트 벤처하고 신디케이트 나오면 무슨 금융? 지분금융이다. 선생님 나 처음 들어본 말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들었으면 됐지 뭐. 자, 이게 지분금융이다. 자, 그다음에 PF로 갑니다. 자, PF는 이제 볼까요? PF는 담보 없이 돈 빌리는 금융기법. 담보 없이. 그게 PF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할 때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이걸 PF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A라는 지역이 있는데 A라는 지역에 2년 후에 약 2년 후에요. 인구 10만 명이 유입될 걸로 예상돼요. 인구 10만이 유입된다. 그러면 인구 10만이 유입될 걸로 예상된다면 A라는 지역에 아파트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요. A라는 지역에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 싶어요.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한답니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자, 이때 담보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돈 빌리잖아요. 담보 제공하고 우리가 돈 빌려 가면 신용대출도 있지만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요. 그럼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한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럼 그 자금을 담보할 수 있는 부동산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PF 방식이라는 것은 담보 없이 돈 빌리는데 그럼 어떻게 빌리냐면 여기 A라는 회사가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A라는 회사가 아파트 건설 사업에 의해서 돈 빌리는 게 아니라 A라는 회사가 이 PF 아파트 건설 사업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이것을 PF 회사라고 하는데 이 PF 회사가 명목상 회사예요. 명목상 회사 말은 들어보셨죠? 명목상 회사 무엇 할 때 나왔던가요? 명목상 회사 무엇 할 때 이게 명목상 회사 나왔을까? 결혼 시간에 나왔겠지. 그럼 무엇 할 때 나왔습니까?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나왔잖아요. 위탁관리, 자기관리, 그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하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명목상 회사로 만든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회사 만들어요. 이 회사는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 시작되고 끝나면 회사는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목상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이 명목상 회사가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금융기관이 있어요. 금융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금융기관에 가서 돈 빌려주세요. 이 명목상 회사 가서 돈 빌립니다. 그럼 명목상 회사라는 것은 직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귀신이 가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A 회사가 돈을 빌리는 겁니다. A 회사를 뭐라 하냐면 사업주라고 그래요. 사업주. 이 A 회사가 돈 빌리는데 법적으로는 이 PF 회사가 돈 빌리는 겁니다. 그럼 PF 회사가 금융기관에 가서 그러니까 A 회사가 가는 겁니다. 금융기관에 가서 돈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널 뭘 믿고 돈 빌려주나? 그러니까 이제 A 회사가 뭘 제시하냐면 이 아파트 건설 사업 계획서를 제시해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봤더니 분명히 A 지역에 2년 후에 또는 1년 후에 인구 10만이 유입될 것은 막 정해졌습니다. 국가 정책상. 그러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회사는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유독 A 회사가 선점해서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한대요. 그런데 사업 계획서를 봤더니 이거는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사업성이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아요. 사업성이 우수합니다.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말은 학문적 용어고 우리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사업성이 우수하다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돈 벌 수 있다는 소리예요. 돈 벌 수 있다. 그럼 돈 벌 수 있다는 소리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미래의 현금 흐름이 확실하다는 소리야. 미래의 현금 흐름은 아파트 건설에서 분양하면 돈이 확실하게 들어올 것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현금 흐름, 사업성 이 두 가지를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PF에서 기억이 될 거, 이 PF는 물적 담보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제공하지 않는다. 첫 번째 물적 담보가 없고 뭘 담보로 한다? 사업성이 담보로 한다. 미래의 수익성, 사업성, 미래의 현금을 사업성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것이다.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 사람은 어디입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 것은요. 사업주가 써요.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지금 PF 회사, 이 프로젝트 회사에게 돈 빌려줬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에게 돈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사업주에게 돈 빌려준 건데 법적으로는 어디서 빌려간 것이다? PF 회사에서 빌려가는 거야. 그럼 사업주 회사 장부에 돈 빌렸다고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그러니까 회사는 장부가 있잖아요. 그 장부에 회사는 돈을 빌려오면 차입 얼마, 부채 얼마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장부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쓰인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돈 빌려오면 회사 장부에 부채 1,000억, 2,000억 이렇게 쓰인다고요. 그런데 이 PF 방식은 법적으로는 P회사가 돈 빌려가는 이거 프로젝트 회사가 돈 빌려가는 거잖아요. 사업주가 법적으로 돈 빌리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사업주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겁니다. 사업주는 장부에 돈 빌렸다고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그것은 뭐라 하냐면 부의 금융효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의 금융효과에서 이 부는 마이너스라는 소리가 아니라 장부라는 소리야. 장부. 공적 장부할 때처럼 그게 장부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부의 금융효과를 누리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시험에서 3번 등장하는데 2번은 사업주가 부의 금융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2번은 그럼 옵니까 X입니까? O죠. 그런데 한 번은 뭐라 하냐면 PF는 금융기관이 부의 금융효과를 누린다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옵니까 X입니까? X죠. 그러니까 PF에서는 부의 금융효과가 나오는데 누가 누리는 것이다? 사업주가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 망해버려요. 그 파산이 납니다. 그럼 파산이 나면 금융기관은 사업주에게 가서 너 갚아라 이렇게 하는 것을 소구한다고 그래요. 소구. 다시요. 자, 금융기관은 담보 없이 PF 회사에게 돈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A 회사가 돈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 망해버려요. 망해버리면 그러면 이 금융기관이 사업주에게 가서 너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것을 소구한다고요. 소구. 돈 내놓으세요. 소구. 그런데 PF는 법적으로는 PF 회사가 돈 빌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망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사업주에 가서 돈 내놔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것을 소구. 돈 내라 할 수 없다. 비소구. 그래서 PF는 비소구 금융이야. 비소구 금융이라고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비소구 금융인데 실질적으로는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해요. 제한적 소구 금융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의미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지.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고 계시네 여러분들 지금.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 그렇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긴장한 모습이 역력합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담보 없이 돈 빌려줬습니다. 그럼 얼마나 불안할까? 그렇죠. 그래서 이 PF는 일반 기업금융. 자 일반 기업금융이라는 말을 써요. 일반 기업금융은 PF 아닌 거. PF 아니고 그냥 기업들이 돈 없을 때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가는 거. 이걸 일반 기업금융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반 기업금융은 담보 같은 게 다 확실하게 제공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PF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죠. 그럼 PF는 일반 기업금융에 비해서 금융기관이 위험을 많이 부담해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우리 금융론에서 대출자가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 그럼 대출금리가 높다 낮다? 높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F는 대출금리가 높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위험을 부담하죠. 대출 이자율이 높아요. 그럼 대출 이자율이 높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PF 사업이 성공한다면 그러면 금융기관은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데 이걸 반대로 이제 해석해 볼까요? 대출 이자율이 높아. 그래서 금융기관이 수익성이 높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사업이 망해봐요. 그럼 사업이 부실화됐습니다. 아파트 건설 사업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이제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성공한다면 금융기관은 수익성이 높아지지만 사업이 부실화되면 사업의 부실화는 결국은 뭐의 부실화입니까?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자, 다섯 번째로 가볼게요. 네. 다섯 번째는 여기 쓰지 않고 이제 다른 내용 쓸 거고 지금 설명한 것은 다섯 번째가 아니라 다섯 번째인데 이제 쓰지 않을 겁니다. 여기다가 자, 이 사업주가 파산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한다고 해서 이 PF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사업주하고 PF 사업은 법적으로는 전혀 별개예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파산이 PF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PF 사업에 반대로 이 PF 사업에 아파트 건설 사업의 도산이 사업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서로 별개다. 법적으로는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예, 봐요. 여기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지금 돈 빌려간 거 아니죠? 법적으로는. 그럼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 망한다고 해서 사업주 너도 망해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사업주가 망했다고 해서 이 건설 사업이 도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주와 이 아파트 건설 사업과는 전혀 무관하다. 사업주의 파산이 아파트 건설 사업에 PF 사업에 영향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됐습니까? 그렇지. 이제 자 됐어요. 자 그게 뭐 다섯 번째 내용으로 여러분 기억할 건데 진짜 쓰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 써야 될 건데 한번 써볼 겁니다. 여기다가 자 뭐 다섯 번째 이렇게 하자고요. 사업주의 파산이 아파트 건설 사업에 영향 미치지 않고 반대로 아파트 건설 사업이 사업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요. 자 여섯 번째 갑니다. 여기 일반 기업금융은 자 A 회사가 금융기관에서 돈 빌렸습니다. PF 아니고 운영자금을 필요해서 돈 빌려왔어요. 그럼 금융기관이 돈 빌려주죠. 그럼 담보가 이미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기업금융원에서는 금융기관이 A 회사에게 돈 빌려주고 돈을 어디다 쓰는가 그런 거 안 따져봅니다. 근데 이 PF 사업은 금융기관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업에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돈을 대출해줘요. 그럼 돈을 대출해주면서 2천억을 대출해줬다. 그러면 2천억이 어디에 쓰이는 것을 쏙쏙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 진척도가 몇 퍼센트 따라서 돈을 대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돈을 대출해주면서 이게 돈이 어디에 쓰이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알고 저는 모른다.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안다. 이걸 정보의 대칭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부동산의 개론 지식의 대칭성입니까? 비대칭성입니까? 비대칭성. 아주 심각하게 비대칭성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하고 저하고 비슷하다. 그게 개론 지식의 정보의 대칭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일반 기업금융은 사업주가 돈을 어디에 쓰든 금융기관은 알 필요가 없다.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그런데 PF는 금융기관이 돈을 주면서 어디에 쓰는가 전부 다 체크한다. 그러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감소한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도 곧잘 답이 돼요. 일곱 번째도.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사업주 계좌에 바로 쌓아주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하고 이 사업주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위탁계정을 만들어요. 위탁계정을 만들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금 관리, 자금의 관리는 바로 쌓아주는 게 아니라 위탁계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위탁계정을 다른 말로 에스크로 계정이죠. 그러니까 PF에서는 자금 관리를 위탁계정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 여기 7가지 내용이 PF에서 주요 내용이고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계속 돌아가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의미 됐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PF 마무리합니다. 그럼 PF 개발 사업이 나왔다. 그러면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PF 개발 사업은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에 담보 없이 물적 담보, 인적 담보 제공하지 않고 사업성이 미래 현금을 이미 담보로 돼서 돈 빌리는 기법이다. 두 번째, 원칙적으로는 비소구 금융이지만 제한적 소금융 형태를 보이고 있다. 사업주는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네 번째,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사업이 성공하면 금융기관은 수익성이 높아지만 반대로 사업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자, 다섯 번째가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킨다. 다섯 번째가 사업주의 파산이 PF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PF 사업이 사업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곱 번째, 자금 관리는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되셨습니까? 자, 됐네. 여기까지 해서 PF 마무리합니다. 이제 133쪽인가요? 그럼 부동산 개발 이용 및 개발론 이렇게 타이틀 잡았습니다. 그 밑에 이용 파트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15회 이전에는 나왔고 요즘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는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 135쪽 마찬가지고 136쪽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여기 문제 한두 문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체크만 하고 지금은 공부할 게 없습니다. 이제 어디로 갑니까? 137쪽으로 갑니다. 137쪽으로 하면 뭐 나왔나요? 부동산 개발 나왔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부동산 개발에서 필요한 거 한 서너 가지 돼요. 자, 그것만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해 볼게요. 137쪽 부동산 개발론에서 가장 밑에 부동산 개발 과정 나오죠. 그 부동산 개발 과정은 우리 시험에서 곧잘 출제하는 부분입니다. 오퍼드라는 사람이 나는 부동산 개발 과정을 이렇게 생각한다. 오퍼드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퍼드라는 사람은 나는 부동산 개발 과정을 7개 단계로 생각한다. 그 7개 단계 뭐냐? 첫 번째, 아이디어를 냈다. 그럼 금단에 대형 쇼핑몰을 만들겠다고 아이디어 냈다. 그러면 아이디어 내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 냈는데 과연 이 금단의 대형 쇼핑몰이 타당성이 있는가 대충 한번 따져보겠다. 그것을 예비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해요. 그럼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아주 구체적으로 수익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계략적, 개괄적으로 수익과 지출을 판단해 보겠다. 그 뒤쪽이 다 있습니다. 쓸 필요 없어요. 뒤쪽이 다 있습니다. 뒤쪽이 다 있으니까 굳이 쓸 필요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쓸 필요 없고 색깔만 칠하면 된다. 빨갛게, 노랗게, 파랗게 이런 식으로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137쪽이죠? 137쪽의 그 밑에 순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요. 아이디어 냈습니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합니다.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 이거 안 되겠네. 이거는 수익은 별로 나지 않겠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 이거 될 것 같다. 그러면 좋다. 어디에다 할 것인가? 땅 모색해야 되지. 땅이 모색됐습니다. 부지가 모색됐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타당성 분석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타당성 분석하는 것을 그냥 타당성 분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타당성 분석이 몇 개 나왔습니까? 2개.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구체적 타당성 분석 나왔죠. 그러면 여기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는 한 3가지로 공부하면 돼요. 첫 번째 순서를 암기하셔야 돼. 아이디어 단계,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 부지 모색 및 확보. 그다음에는요.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 그럼 타당성 분석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타당성 분석했더니 이거 돈 될 것 같다. 그 수익과 지출을 따졌더니 수입이 더 많을 것 같다. 즉 돈 벌어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건설해야 되잖아요. 건설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 그래서 어디로 간다? 신한은행으로 간다. 신한은행. 그게 금융이다. 그럼 신한은행에 돈 빌렸습니다. 그럼 어디로 간다? LG건설로 가서 건설해 주세요. 건설한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 팔로 간다. 마케팅. 이렇게 이 과정을 부동산 개발 과정이라고 제가 말하는 게 누가 말했다? 워퍼드라는 사람이 말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나이라는 것을 2번 출제했습니다. 2번. 17회 때 한 번 출제했고 20몇 회 때 출제했는데 20몇 회인가는 정확히 기억이 없다. 나 솔직하죠. 그러잖아요. 정확히 기억이 없다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23회라고 우길 건데 17회는 정확히 기억나는데 20몇 회 출제했는데 그거 20몇 회인지 난 모르겠다.
그렇게 20회 이후에 출제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두 번 순서대로 나열하고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 순서 됐으니까 그거 순서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이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러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이제 한 장을 넘겨봐요. 한 장을 넘기면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 언더라인 쳐놓은 부분이 있죠. 그게 뭡니까? 계략적 나오죠. 계략적, 예비적. 계략적 안 나오고 가끔씩 개괄적 나오고 개괄적. 개괄적, 계략적. 무슨? 계략적, 개괄적. 어떻게? 계략적, 개괄적. 그럼 결국 뭡니까? 개만 기억하시면 돼. 개. 개 같다 정말. 자, 그러면 끝. 그럼 타당성 분석은 부지까지 못 쓰겠죠? 그럼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해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타당성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된다. 그러면 이제 건설하는 겁니다. 그럼 타당성 분석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수익성을 따져본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타당성 분석을 할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겠지. 왜? 복합 개념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술적, 법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하게 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경제다. 경제.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3번 지문은 저하고 했었습니다. 3번 지문은 동일한 개발 대상이라 하더라도 개발업자마다 개발 여부는 갖다 다르다. 이거는 무엇 할 때 이걸 제가 언급하던가요? 그렇죠. 요구순위를 할 때 넘버원 요구순위 할 때 했습니다. 투자론에서 요구순위는 주관적이다. 따라서 동일한 투자 대상이라 하더라도 투자 여부는 갖다 다르다. 이 논리가 개발론에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개발론이라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타당성 분석에서는 세 가지 기억하는 거지.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 세부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자, 두 번째는 세 가지 타당성 분석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경제적이다. 그다음에는 세 번째는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할지라도 개발업자마다 개발 여부는 갖다 다르다. 자,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4번 마케팅 단계. 마케팅 단계에서는 뭔만 기억하시냐면 마케팅은 개발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면 준공 다음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개발 초기부터 이루어지는 게 유리하다. 딱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 과정이 정리됐습니다. 그럼 부동산 개발 과정 순서대로 가면 부타, 근검마 그래요. 137조 가서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부타, 근검마. 되셨나요? 자, 부동산 개발 과정은요. 그러면 부타, 근검마 끝. 자, 138조 하단부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 오포드란 사람이 부동산 개발한다면 나는 이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발의 위험을 말하죠. 이것도 오포드의 견해입니다. 오포드는 학자의 견해야. 그러면 위험은 뭡니까? 불확실성이죠. 위험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말한다. 그럼 위험이 불확실성이라고 말한 것을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자, 그럼 첫 번째 위험은 불확실성을 기억하고 오포드라는 사람은 위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자, 법률적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럼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은 법률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장 상황이 변동할 것이다.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다. 이걸 시장 위험이라고 합니다. 비용에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다. 이걸 비용 위험이라고 그래. 법률적 상황의 변동, 법률적 위험. 시장 상황의 변동, 시장 위험. 비용의 변동, 비용 위험. 그 비용의 변동이라면 내가 이 공사를 1,000억에 끝낼 수 있었는데 끝낼 줄 알았는데 공사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이로 인해서 1,200억, 1,300억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제가 개발업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 거. 이걸 비용 위험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중에서 비용 위험은 거의 시험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개발에 따른 위험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법 시비가 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세 가지 있다는 거. 자, 이러한 위험은 자, 투자론으로 가봐요. 투자론에서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있었죠. 그러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체계적 위험 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개발에 따른 위험도 두 가지로 나눠진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개발업자가 통제 가능한 것을 통제. 개발업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통제 가능한 위험이 있고 도저히 이거는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 없다.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다. 이도 한 서너 번 지분 나왔었죠. 개발에 따른 위험은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이 있다. 이렇게 그냥 출제한다고요.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오죠. 오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통제 가능입니까? 통제 불가능입니까? 이제 물어봐요. 그럼 뭘 제시했냐면
부동산 개발 사업하는 과정에서 매장 문화재가 출토됐다. 이건 통제 가능하냐 통제 불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통제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죠. 아니 매장 문화재가 출토됐는데 어떻게 통제가 가능합니까? 개발하는 과정에서 매장 문화재가 출토되면 공사 수도해야 돼요. 문화재청에다 연락해서 문화재청이 와서 그걸 조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매장 문화재가 출토된 것은 통제 불가능이죠. 예를 들어서 매장 문화재가 출토됐다. 이걸 통제 불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써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4대강 사업의 예를 들었어요. 그럼 4대강 사업을 하다가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들이 이제 발굴했는데 그때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싸그리 무시하고 그거 다 갈아엎고 4대강 사업을 했다고 막 신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장 문화재가 출토돼도 사람에 따라서 통제 가능할 수도 있고 통제 불가능할 수도 있다. 맞잖아요. 제가 개발업자면 매장 문화재 출토되면 나 사업 안 할래요 이렇게 하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통제 가능했다. 또 법이 바뀌어야 되냐. 이거 내용도 바뀌어야 돼. 그럼 이거 매장 문화재 출토는 통제 가능한 사람도 있고 통제 불가능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맞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말 했다고. 실제로 이 말 했다고 어떤 사람이 그 학원의 원장님한테 가서 개론 선생님은 다 좋은데 왜 정치적 발언하냐고. 이 말 했다고. 실제요. 이 말 했다고. 그래서 나는 몇 자만 보면 아이고 무서워. 세상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수업을 하든지 해야 돼. 자, 됐어. 이제 다시 갑니다. 진짜라니까. 이 말 했다고. 이 말 했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징역 같으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죽은 거야. 그래서 개발했다는 위험은 불확실성, 법시비, 통제 가능, 통제 불가능한 게 있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됐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자고요. 법적 위험부터 볼게요. 자, 법적 위험은 법률적 사항의 변동이죠. 법적 위험은. 그런데 법은 두 가지로 나눠진대요. 사법하고 그다음에 공법하고 이렇게. 그럼 사법적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고 공법적 관계에 나타날 수 있다. 이 말은 사법적 사항의 변동, 공법적 사항의 변동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사법적 사항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위험을 사법적 위험, 공법적 사항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위험을 공법적 위험 그래요. 자, 이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이 토지를 내가 구입해서 개발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가 1번지 토지를 구입했어요. 검단에. 그러면 바로 옆에가 2번지 토지가 있겠죠. 2번지 토지가. 그런데 이 1번지 토지의 용도지역이 바뀐대요. 용도지역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토지용 규제가 바뀐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게 용도지역이 바뀜으로써 토지용 규제가 바뀜으로써 불확실성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공법적 관계에서 나타납니까? 사법적입니까? 공법적이잖아요. 그래서 토지용 규제란 말이 이제 두 번 나오죠. 토지용 규제를 주면서 이게 공법적 불확실성입니까? 사법적 불확실성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공법적이죠. 공법적. 자, 그럼 토지용 규제가 나오지 않고 지역지구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지역지구제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은 사법입니까? 공법이냐 물어봤습니다. 뭡니까? 공법이죠. 여기는 종민이 오빠에 관한 거죠. 그렇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2번지 토지 소유자가 자, 제가 공사를 하는데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2번지 토지 소유자가. 그러니까 2번지 토지 소유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니? 그러니까는 소유권, 토지 소유권을 측량해 보니까 잘못된 것 같다. 지금까지 우리는 토지 소유권이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2번지 토지 소유자가 주장하죠. 여기까지가 내 땅의 소유권이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1번지 토지 소유자가 지금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소송을 붙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2번지 토지 소유자가 이긴다면 저의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축소되는 거죠. 이러한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 있겠죠. 소유권 관계에서. 그럼 이것은 민법적 사항이니까 사법적 위험이죠. 그래서 소유권 관계의 불확실성. 그래서 이것은 무슨 법이다? 사법적 위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법률적 위험은 사법적 위험과 공법적 위험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거 20회 이후에 3번 출제했습니다. 3번. 선생님 20회 이후인데 몇 회 기억 없음. 그냥 3번은 나와. 이렇게. 그러면 2번은 옳게. 2번은 옳게. 소유권 관계 사법적 위험, 토지용 규제나 지역지구제 같은 공법적 위험. 2번은. 한 번은 토지용 규제 같은 사법적 위험, 소유권 관계 같은 공법적 위험. 이렇게 크로스로 OX, X 의미하셨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법적 위험을 좀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최소화시키는 방법.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서 등장하는 게 이런 토지를 사면 되겠네요. 토지용 계획이 확정됐다.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됐다. 이러한 토지를 산다면 그나마 법률적 불확실성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확정된 토지 구입 한다면 최소화시킬 것이다. 자, 이 정도가 법적 위험에서 우리가 기억할 내용들입니다. 이제 시장 위험으로 갈까요? 시장 위험은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했던 만큼 팔리지 않는 겁니다. 미분양, 그다음에 임대가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을 시장 위험이에요.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팔리지 않는다. 팔린다 하더라도 예상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팔린다.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장 위험이라고 한다. 그럼 시장 위험이 개념이 됐으면, 그럼 시장 위험의 개념 됐으면 최소화시켜보자. 어떻게 하면 시장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간다. 따라오고 계시죠? 그렇지. 눈만 깜박깜박하게 되는 거 아니죠? 자, 최소화시키는 방법. 최소화시키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괜찮겠다. 시장 분석을 해보자.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란 말 나온다. 그럼 제가 검단에 원룸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원룸. 그럼 검단에 원룸을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검단에 원룸 시장이 지금 침체로 간다. 그러면 이 시장 위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검단의 원룸 시장을 면밀하게 분석하자. 그래서 검단의 원룸의 수요와 공급 사항을 분석해 보자. 그러면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 내가 공급한다면 팔릴 가능성은 높아진다, 떨어진다? 높아지겠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다. 그럼 높아지겠죠. 내가 원룸을 공급하면. 근데 반대로 수요는 감소 추세인데 공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원룸을 공급한다 하더라도 내가 공급하는 원룸은 수요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요 공급 사항을 분석함으로써 그 지역의 원룸의 팔릴 가능성을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시장 분석을 통해서 수요 공급 사항을 분석하죠. 그걸 바탕으로 시장성 분석을 해요. 그럼 시장 분석이 먼저 이루어지고 시장성 분석이 나중에 이루어지는데 시장 분석이란 말은 수요 공급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럼 시장성 분석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시장 분석을 통해서 수요 공급이 분석되면 그러면 공급은 별로 없는데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 팔릴 가능성은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그것 분석하는 게 시장성 분석. 시장성 분석이란 말은 시장성이란 말은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양 가능성. 시장성 분석은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양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시장성 분석의 개념은 매매 가능성, 분양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는 임대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자, 그럼 매매 가능성, 분양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장 위험은 높을까 낮을까? 낮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장성 분석의 하나의 방법으로 나오는 게 흡수 분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흡수 분석. 흡수 분석이 나오죠. 흡수 분석은 다시 두 개로 나눠본다. 하나는 흡수율 분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흡수 기간 분석이 있다. 흡수 기간 분석, 흡수 시간 분석이라 하는데 흡수 기간 분석, 흡수 시간 분석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다. 우리 시험에. 자, 책을 한 페이지를 넘기면 자, 표가 하나 있을 겁니다. 흡수율 분석과 흡수 시간 분석이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흡수율 분석이 뭐냐면 흡수율 분석은 내가 검단에 원룸을 100개를 공급하면 1년 동안 몇 개가 팔려 나갈 것인가? 원룸을 100개를 공급했다. 1년 동안 원룸이 90개가 팔려 나갔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흡수율이 90%라고 그래요. 그럼 흡수율이 90%인 경우하고 흡수율이 70%인 경우는 90%가 팔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흡수율 분석을 통해서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을 분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흡수율 분석에서 포인트는 흡수율 분석은 제가 왜 흡수율 분석하는 겁니까? 내가 검단에다가 원룸을 공급하면 과연 미래에 팔려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흡수율 분석은 검단의 원룸 시장의 과거, 현재 흡수율을 파악하여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의 흡수율 분석이 목적이죠. 미래의 흡수율 파악이 주 목적이다. 미래의 흡수율 파악이 주 목적이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3번 등장합니다.
분석이 목적이다. 근데 시험은 과거와 현재 흡수율 파악이 주된 목적이 된다. 이렇게 출제해요. O다 X다. X. 그럼 흡수율이 나오면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 미래. 미래란 말. 미래. 이렇게. 자, 이제 흡수 시간 봐요. 흡수 시간은 한 번은 나온 적이 없지만 원룸 100개를 공급했는데 1년 2개월에 다 팔려나갔다. 원룸 100개 공급했다. 1년 2개월에 다 팔려나갔다. 그럼 흡수 시간이 1년 2개월. 100개 공급했는데 6개월에 다 팔려나갔다. 흡수 시간 6개월. 1년 2개월이 줬습니까? 6개월이 줬습니까? 6개월이 줬죠. 6개월. 빨리빨리 팔려나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묶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흡수율 분석과 흡수 시간 분석했는데 흡수율이 높답니다. 흡수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요. 흡수 기간은 짧대요. 흡수 기간은 짧다. 이렇게 되면 그 지역에 원룸이 팔릴 가능성은 높아진다, 떨어진다? 높아지죠. 팔릴 가능성을 뭐라고 그래요? 시장성. 그럼 시장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럼 시장성이 높아지면 무엇은 낮아진대요? 시장 위험은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진다. 자, 이게 시장 위험을 최소시키는 방법이다. 그럼 시장 위험을 최소시키는 방법은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이 다른 말이라는 거. 시장 분석은 수요 공급 분석하고 시장성 분석은 매매 가능성, 임대 가능성, 분양 가능성 분석하는데 그 방법으로 등장하는 게 흡수 분석, 흡수율 분석, 흡수 기간 분석이다. 흡수율 분석이 나오면 과거, 미래. 자, 마무리 됐네요. 자, 여러분 안 넘기고 저는 넘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140쪽에 비용위험 나왔네요. 비용위험은 우리 시험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이 공사를 100억에 끝낼 줄 알았는데 근데 공사 기간이 연장되고 건축 자재가 올라가고 이로 인해서 100억 넘어가서 120억이 될 것 같다. 110억이 될 것 같다. 이걸 비용위험이라고 한다. 그 비용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최대 가격 보증계약이라는 게 있다. 최대 가격 보증계약은 건설업자에게 야 이거 건설하는데 근데 100억으로 끝내자. 최대를 100억으로 퉁치자. 그게 최대 가격 보증계약이다. 그럼 최대 가격 보증계약은 제 입장에서는 건설회사에 얼마만 주면 된다? 100억만 주면 된다. 그러니까 건설회사는 120억이 들어가든 130억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무조건 공사해 줘야 된다. 이게 최대 가격 보증계약이다. 자, 질문. 최대 가격 보증계약은 공사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OX. 잘 생각하세요. 잘. 최대 가격 보증계약. 자, 최대 가격 보증계약. 최대 가격 보증계약의 뜻은 아시겠죠? 퉁치자의 소리예요. 100억이 퉁치자. 그럼 최대 가격 보증계약은 자, 공사비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아니면 비용 위험을 감소시킨다. 비용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비용 위험을 감소시키는 거지 공사비를 감소시키는 거 아니다. 오히려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선생님 어떻게 해요? 80억이면 끝날 것을 제가 100억에 최대 가격 보증계약을 했다면 저는 20억을 더 줘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공사비가 증가하는 거지 공사비를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대 가격 보증계약에서는 비용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개발에 따른 위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1쪽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그냥 퍼시고 142쪽으로 하면 그러면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아주 복잡한 수식이 나옵니다. 142쪽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가운데 박스 나오죠. 그 박스만 기억하시면 된다. 박스. 그 박스가 뭐냐면 입지계수라는 게 있다. 그 입지계수만 기억하시면 된다. 의미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네. 자, 지금부터 입지계수 봅니다.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저는 입지계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눈빛은 입지계수 했더니 이거 뭐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원룸에다가 아니라 미쳤나 봐. 자, 검단에다가 원룸 건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원룸. 그러면 검단 지역에 기반이 되는 산업을 분석해야 돼. 기반이 되는 산업. 근데 검단에 기반이 되는 산업을 분석했더니 그 기반이 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야. 원룸에서는 도저히 살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렇다면 검단에다가 내가 원룸을 개발해봐야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린다는 거야. 그래서 어느 지역에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기반이 되는 산업을 분석하는 거야. 그 말은 그 지역은 과연 무엇으로 먹고 살고 있는가? 그걸 분석하는 거야. 그럼 그 지역이 만약에 섬유산업으로 먹고 산다. 그럼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거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걸 분석해야 되지. 그래서 섬유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여기 검단으로 몰려들어서 다
원룸을 원하고 있다? 그럼 원룸을 공급해야 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을 분석하는 거야. 기반이 되는 산업, 먹고 사는 산업을 분석하는 거야. 그 방법에 입지계수라는 게 있다는 거야. 어느 지역의 기반이 되는 산업, 먹고 사는 산업, 수출 산업을 분석한다. 분석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가 있다? 입지계수라는 게 있다는 거야. 의미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입지계수 분석. 그러니까 입지계수를 분석하는 의미 아시겠습니까? 자, 입지계수. 자, 그럼 입지계수는 그냥 단순하게 시험에서는 입지계수를 계산하십시오 나와요. 그러니까 계산식을 알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해볼까요? 인천의 섬유산업의 입지계수. 이 말은 인천은 섬유산업으로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있습니까?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인천의 섬유산업의 입지계수는 인천의 섬유산업은 전국 평균 대비해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그게 인천의 섬유산업 입지계수입니다. 자, 만약에요. 전국의 총 고용 인구의 10%가 섬유산업에 고용돼 있어요. 근데 인천은 섬유산업에 고용된 사람이 20%다. 그러면 인천은 전국 평균보다 2배가 지금 더 섬유산업에 많이 고용됐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인천은 섬유산업으로 먹고 산다 이런 뜻이 돼요. 그게 입지계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인천의 섬유산업의 입지계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전국의 섬유산업 고용 인구 비율. 그러면 전국의 섬유산업 고용 인구 비율이 10%라 해봐요. 이게 10%다. 만약에 10%다. 자, 이제 인천의 섬유산업 고용 인구 비율이 나와야 돼요. 이게 20%다. 그럼 인천은 전국 평균 대비 2배가 섬유산업에 고용됐다는 소리죠. 이렇게 되는 경우를 그걸 기반산업이라고 그래요. 이게 입지계수의 수식. 이걸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전국의 섬유산업 고용인구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전국의 총 고용인구가 나오고 이 전국의 총 고용인구 중에서 전국의 섬유산업 고용인구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이제 인천의 섬유산업 고용인구 비율은 인천의 총 고용인구. 자, 그다음에 여기 분자는 뭐가 들어갈까요? 인천의 섬유산업 고용인구. 산업 고용인구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수식을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전국의 총 고용인구가 10,000명이다. 근데 섬유산업 고용인구는 1,000명이다. 그러면 섬유산업 고용인구 비율은 몇 %다? 10%다. 인천의 총 고용인구는 1,000명이다. 섬유산업 고용인구는 200명이다. 그럼 인천의 섬유산업 고용인구 비율은 20%. 그럼 입지계수 몇이다? 2다. 자, 입지계수가 2라는 의미를 좀 물어보죠. 입지계수를 구했는데 입지계수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입지계수를 이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지계수가 1보다 크다. 이 말은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고용됐다는 소리야. 이런 것을 우리는 기반산업이다. 수출산업이다. 그다음에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해요. 특화산업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입지계수가 시험에 나오면 단순하게 계산 문제 물어봅니다. 이제는 자료를 주죠. 이런 자료를 주면서 전국의 인천의 섬유산업 입지계수를 구해 보십시오 이렇게 줘요. 그러면 만약에 인천의 섬유산업 입지계수만 구하라는 문제가 줘요. 그러면 1분이 아니라 한 10초면 끝나요. 10초는 좀 그렇다. 20초 안에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만 물어보지 않죠. 그러면 인천에는 섬유산업만 있는 게 아니죠. 인천에는 섬유산업도 있고 제조업도 있고 뭣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한 4개를 줘요. 4개. 섬유산업, 제조업, 부동산업, 금융업 이렇게 4개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인천의 이 산업별 인구 동향은 이렇다. 그래서 표를 줘요. 그러면서 입지계수가 큰 순서를 나열하십시오 이렇게 줍니다. 그럼 입지계수가 큰 순서를 나열하십시오. 그러면 입지계수를 몇 개 구해야 돼? 4개 구해야 되잖아요. 4개. 의미하셨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내는 거야 그냥. 그렇지 않으면 이제 A도시, B도시를 줘요. A도시, B도시 주면서 산업을 3개씩 줍니다. 3개씩 주면서 A도시보다 B도시가 특화되어 있는 거 그래요. A도시보다 B도시가 특화되어 있는 거. 그러면 A도시, B도시의 입지계수를 각각 구하죠. 만약에요. A도시가 있고
B도시가 있어요. 그럼 A도시, B도시의 섬유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해봤어요. 입지계수. 그래서 섬유산업 입지계수가 있는데 A도시는 1.1, B도시는 1.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A도시보다 B도시가 섬유산업에 더 특화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입지계수는 단순하게 이 수식, 그다음에 입지계수를 계속 연습하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4개 나오면 순서는 나열해야 되니까. 되셨나요? 자, 그걸로 끝. 자, 나머지 거 142쪽 경제기반 성수라고 나왔죠. 그 밑에 그것은 필요 없음. 의미 됐습니까? 예. 자, 이제 143쪽으로 가면 그러면 민간개발 방식 이렇게 나와요. 민간개발 방식.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감정평가로 가면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깔끔할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다 안 하고 여기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되셨죠? 예.